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바입니다. 9월 위기설이 그냥 외부에서 쓰나미처럼 오면 이거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이 눈에 보이게 마련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내부적인 문제,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해낼 수 있는 가시적인 문제로서 부속 갈아 끼면 뭐 그만인 것도 아니죠.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마치 암세포처럼 정확하게 표적 치료해서 떼어내고도 상당 기간 회복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이런 내부적인 형태의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스스로 자초할 수 있는 이상한 금융지용도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려진 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가계부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연관해서 집을 물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정말 빨간불도 아니야. 새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이 512조 원 규모. 전월 대비 증가세가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죠. 1조 4,800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조라는 단위가 그냥 화폐 단위로 부르기 편해서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실제로는 뭐 엄청난 규모 액수 아닙니까? 지금 500조 이상 되는 주담대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급속도로 늘어가는 추세가 더 문제라는 거죠. 이유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고요. 일단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돈 빌리기 딱 좋은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욱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건 것이 바로 금리 인하. 주담대 금리가 상반기 공격적으로 하단 3%까지 내려갔었죠. 지금 뭐 그냥 급하게 한번 찍고 반환점을 돌아서 찍턴인데 은행도 원금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단은 4%대, 상단은 7% 정도로 근접을 했습니다. 금융채 상승 영향으로 은행은 그냥 화장실 가서도 입꼬리가 안 내려가죠. 수익이 대박. 기준금리 인상 때는 알아서 금리 올려줘. 기준금리가 주춤할 때는 대출 규제 풀어서 수요에 불을 붙여줘. 아마 역대급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빚이 급속도로 들어가면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 유동성이 선순환적으로 돌 수 있는 국가나 개인의 수익 증대가 전제가 되면 위험도 뭐 낮출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걸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입니다. 평균 연체율이 상반기 대비 6월에 0.27%가 더 뛰게 됐죠. 결국 대출 연체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 나는 못 갚으니까 배째라. 거의 극단적인 개인 채무 불이행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부실을 키우는 내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다가와도 시중은행은 새로운 주담대 상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40년 주담대 상품을 50년으로 늘려서 대출을 찍어내고 있죠. 50년 주담대 금액이 무려 한 달 안에 2조 원 넘게 늘어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아찔한 거 아닙니까? 시중은행이 주담대 시장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그동안 인터넷 은행들이 낮은 주담대 금리로 고객을 유치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쟁적으로 45년이 최장이었는데 다시 5년 늘려. 그래가지고 50년 만기 상품도 내놨었죠.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뭐 만기를 계속해서 늦춰주니 이게 원리금 부담 비율이 달마다 내는 액수 단위가 틀려지잖아요. 그냥 눈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구나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50년 주담대 이자가 얼마나 큰지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단기간 안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2조 원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함정이죠. 결국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갚아야 하는 이자 규모는 어마무시해집니다. 최종 승자는 차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반백년, 50년 대출 상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월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이거 아주 달콤한 사탕발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갚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50년을 버틸 수 있는
짱짱한 체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개인으로선 금융노예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자칫 연체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폭탄이 지금 쫙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협회에선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34개국 중에 100%가 넘는 1위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로 3위에 올라섰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PF 위기 상황이 터질까봐 계속해서 금리를 3.5% 동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부채 비율의 증가를 좌시하지 않고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그래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2023년 가계부채의 현주소는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 대신 개인이 빚을 지는 돈이 더 많이 생기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는 거꾸로 가는 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GDP 대비 경제 성장률이 심각할 정도로 내려앉고 있어요. 무역 적자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수출의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12개월, 거의 1년 동안 마이너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타격이 크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먹거리인데 그냥 떡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주요 교역국인 중국도 경기 침체,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라는 분명히 둔화된 경기지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교역이 부진하면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 수지가 좋아야 되는데 미국, 일본을 상대로도 적자 폭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278억 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가 계속 저공 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1% 하락 시 우리나라 수출은 0.6% 정도 줄어들게 되죠. 중국은 두 번째 치고라도 일본과의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정말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 할 수 있죠. 어디서 가계대출 부실을 무슨 돈으로 메꿔야 할지 의아한 생각까지 들어요. 상대적으로 무역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니 그렇게 어렵다던 중국마저도 성장세, 미국과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성장세, 지금 한국만 마이너스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계속 부동산 규제 대출 완화의 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외환 보유액이 4,200달러 수준이라서 외환 위기는 절대 오지 않는다 하는데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332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의 12배가 더 많죠. 그러나 20년 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2배 차이가 나는 게 안전하다는 것도 너무 자신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외환 위기 터지는 것보단 국내 가계부채로 금리 변동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고 쓰러질 가능성이 정말 9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완벽하게 반등이 된 것처럼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서울 집값은 지지부진 상태입니다. 서울의 중요 지역 집값 샘플을 보면 DH 반포 라클라스 34억 고점에서 29억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반포 집값이 그리 강세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서초 호반 서밋 고점 17억 대비 12억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최저점이죠. 이렇게 강남 쪽도 몇 군데 무작위로 찍어봐도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집값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풍향계 잠실헬스 고점 27억 대비 21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6억 정도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북으로 가보면 SK 북한산 시티 국평도 6억대 가격으로 거래가 됐어요. 여기는 그냥 6억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네요. 그리고 동작구 이수역 리가 고점 16억 대비 12억 선이고요. 4억의 낙폭 8억까지 훅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볼 수 있죠. 동대문 레미안 허브리츠 고점 14억 대비 7억까지 내려가는 반토막이 난 적도 있다가 최근 10억 선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고점 대비 약세 현상입니다. 서대문, 홍제현대 고점 대비 3억 정도 내려와 있는 7억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7억 박스권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마지막 지식정보타운 개발지 마곡 소규모 단지입니다. 마곡나루 신안 11억에서 6억대까지 주저앉아 있네요. 마곡의 약지는 소형 규모의 아파트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고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집값은 9월 위기설이 나올 만큼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게 되면 지금 간신히 붙잡고 있는 한선마저 장담할 수 없는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바로 직렬 연결이 된 금리 인상, 하반기 금리는 주담대 상단 7%를 찍을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일단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예금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코픽스가 들썩거릴 가능성 높겠고요.
충분히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확실히 연말은 고금리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의 미국 기준금리발 상승세가 한국은행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중국이 이제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보고 부동산 시장이 뽀개지기 일보 직전 주식과 채권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니 증권거래 인지세 세율을 낮추기 시작을 했죠. 이건 15년 만에 나온 결단인데 인지세 줄면 세수가 확 줄어드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나라 살림이 거덜날 판이라 어찌됐든 간에 해외 자본 묶어둬서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자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이런 아찔한 느낌도 들고요. 이게 자꾸 연명을 시켜주는 듯한 느낌. 영끌로 파산각 상황이 오면 탕감을 내죠. 대출을 받는 게 어려우면 특례보금자리로는 내죠. 거기다가 50년 주담대까지 내주니 지금 당장 대출이 해결되는 건 좋은데 이 금리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생산 연령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하드웨어적인 구조 속에서 경제마저 침체 국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창구만 활짝 열려 있으니 이게 족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산 집값이 이런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만한 시세 차익,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매매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고 분양 시장은 주변 시세 다 녹여버린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내놓는데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파트 추세 잘 살피셔서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젠 대외 위기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대내 위기, 감당 못할 가계부채가 엄청난 변수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자칫하면 초토화될 위기가 올 가능성 높다는 거죠. 조심조심 한 발씩 옮기시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